안녕하세요. 저는 131회 정보관리 기술사 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2시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여기까지 이렇게 바로 지난주가 시험이었는데 여기까지 이거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의 애티튜드 자체가 저는 합격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실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제가 느낄 때는 내년에는 합격한다. 그리고 140회까지는 무조건 합격한다. 140회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실 거니까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좀 기운을 내서 이거를 들으시는 걸로 하실게요. 조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약간 분위기 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 4교시 문제를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술사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썼으면 좋았던 건지,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지금. 예, 지금 이게 막, 이거는 하나하나 토픽, 막, 이건 어떻고, 막, 이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출제 경향이 요번에 AI가 나오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막 생각한 라그 같은 거는 조금 대응했던 문제고, 라그 외에는 굉장히 상위 레벨로 나오고 아니면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고서 또 조금 오래되신 기술사님들이 다 그 얘기 하셨어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낸 거라고. 근데 왜냐면은 요즘에 딥러닝을 딱 갖고 가가지고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자원이 모자라. 그래서 딥러닝 못 돌리거든요. 왜 자원 모자르고 아니면 자원이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멀티 GPU 연결해야 되는데 멀티 GPU 어떻게 연결할 거야? 그리고 그거 연결할 때 뭘 고려해야 돼? 그게 굉장히 실무단에서 정말 얘기하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쏨 나왔잖아요. 쏨도 저도 요번에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할 때 썼거든요. 근데 K민즈 같은 거 말고 쏨을 쓰면 쏨이 사실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비주도 학습이고 곤집이고 똑같은데 경쟁적인 거를 경쟁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차원에서 걔만 딱딱 뽑아가지고 뭐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봐서 사실은 인공신경망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인공신경망이랑 다른 점을 써라라고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실무에서 쓰시는 분이 냈네. 약간 딱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서도 뭐 저는 저희 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 되게 많이 들어야 돼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1번부터 조금 볼게요. 1번은 너무나 이거 혹시 안 쓰신 분 있으세요? 안 쓰신 분 한번 손. 한 명 안 쓰셨어요. 여기 거의 20명 넘게 계시는데 한 명 안 쓰시고 다 쓰셨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전 문제죠. IT 프로젝트 관리에서 리스크.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고전이지만 또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프로젝트 할 때 다 리스크 있죠. 근데 리스크가 뭐예요? 그냥 리스크라는 거를 정의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 요소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들을 식별해 가지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골라 가지고 우선순위 높은 애들부터 빨리빨리 이제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게 핵심.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위험이랑 이슈랑 뭐가 달라?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기출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면접 단골 질문. 근데 그러면은 위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고 근데 위험을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슈 되면 이제 이슈 대장이다 해 가지고 체크하면서 진짜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라서 이런 거 나오면 일단락에 딱 그거 써야 돼요. 위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계속 식별하면서 우선순위를 갖고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슈로 발전을 하고 이슈로 발전하지 않게 최대한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제일 우리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갖고 가는 목표다. 이거를 1달락에 한번 치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 뭐 아는구나.'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꼭 생각을 하시고 1달락 예 1 교시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꼭 풀으셔야 돼요. 이거 왜냐면 너무 쉬워 가지고 뭐 회전원수나 뭐 다 알잖아요. 너무 다 뻔한 얘기 쓰지 말고 딱 그럼 '이거를 왜 물어봤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에 막 대형 프로젝트 문제 많고 위험이랑 이슈랑 그런 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래?"
라는 차원에서 물어봤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별로 모듈별로 위험 관리 따로 하고 있고, 그거 우선순위를 또 모아서 우선순위를 또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4단락에 써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단위마다 위험이 다 있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위험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고 정성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물어본 거는 당연히 쓰고 추가적으로 쓰면은 좋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저 그냥 바로 넘어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수립 절차를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 쓰라 그런 거 무조건 써야 되니까, 수립 절차는 뭐 수립하고 식별하고 분석해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응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니터링이 있었는데 이제 모니터링 아니라고 그러고 감시라고 말을 한대요. 감시.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위험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 감시하는 거다. 그냥 모니터링으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정 리스크, 긍정 리스크. 근데 이것도 헷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는 이제 전략 및 기회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부정 리스크, 긍정 리스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한 단어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아, 이 얘기구나 하고 바로 그냥 쓰시면 되세요. 저도 항상 시험 들어가면 조금 헷갈렸던 게 내가 공부한 단어로 꼭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물어본 거를 딱 봤을 때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아, 그러면 이거 리스크 중에서 위협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그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바로 회전환수 쓰시고, 그다음에 기회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이제 리스크긴 하지만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리스크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활공 증대 그다음에 수용. 이거 뭐 활공 향수라고 저희는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증대가 향상시키다라고 해서 활공 향수 쓰시면 되고, 4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멀티 GPU를 물어봤어요. 이게 CAOS긴 한데 저희가 CAOS가 요즘에 안 나오겠다고 이게 그 시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은 안 돼 있었는데 요번에 CAOS 많이 나왔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가 CAOS라고 볼 수는, 그러니까 그 과목이긴 한데 AI랑 연관된 실무적인 어떤 걸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진짜 현장에서 다 이 얘기 하거든요. 딥러닝 어떻게 적용할 때 멀티 GPU나 아니면은 이 자원 어떻게 활용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 1단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멀티 GPU 연결하고 막 CAOS 관점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걸 물어본 이유가 딥러닝에서 대규모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신경망을 효율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하드웨어 성능의 한계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멀티 GPU를 써가지고 시간 효용성, 그다음에 이 성능, 자원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를 먼저 표시해주고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안다라는 느낌으로 요즘 현장에서 딥러닝 할 때 힘들다. 사실은 만약에 몰랐더라도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것 때문에 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1단락에 그걸 먼저 쳐주고 들어가면은 좀 고득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GPU는 뭐고, 뭐 당연히 뭐 여러 개 연결한 거잖아요. 그냥 이름만 봐도 GPU 여러 개 연결한 거다. 그리고 장점은 속도 향상, 확장되고, 그다음에 뭐 대규모 데이터 처리, 여러 가지 비용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구축할 때 고려사항도 그냥 일반적인 CAOS 관점에서 이거는 이렇게 뭐 GPU 연결할 때 뭐 동기화가 중요해요. 아니면 통신 오버헤드 막 이런 거를 중점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 딥러닝을 할 때에 멀티 GPU 연결하면은 모델이 다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모델 병렬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 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 딥러닝 관점에서의 멀티 GPU 환경 구축할 때 고려사항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3번 문제. 이거는 완전히 좀 쓰기 어려웠죠. 이거 그래도 다 들어가셨을 거는 같은데, 이 AI에 대해서 완전 상위 개념으로 나왔어요. 법적 이슈, 윤리적 문제, 기술적 문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디지털 권리 장전서부터 요즘에 나오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 다 녹여야 돼요, 여기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문제예요.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써서 뭐 법적 이슈는 리걸 이슈가 있고 뭐 저작권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만 쓰지 말고 그러면 리걸 이슈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요즘에 생기고 있고 아니면은 뭐 뭐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도 써도 돼요. 여기다가 법적으로 그 디지털 교과서를 했을 때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니 모바일 신분증 우리가 공부했던 걸 여기다 녹여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현황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윤리적 문제는 우리 진짜 AI 윤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AI 윤리에 대해서 쓰고 기술적 문제도 뭐 적대적 위협 뭐 이런 프론티어 AI 이런 거 외에도 기술적 문제 굉장히 공부 많이 했던 거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다 끌어서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EU에서는 AI 액트법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법이 지난 5월에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서 새로 이제 인공지능법을 니아에서 발의를 하고 있다. 뭐 설명회 공청회 하고 있다. 이런 거 아시는 거 혹은 신문에서 잠깐이라도 봤던 거를 녹여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네, 다 녹여서 쓰셨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25분 안에 이 문제를 그렇게 녹여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약간 상위 개념을 좀 마인드맵으로 한 번씩 정리해서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 네, 그거를 꼭 명심해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하위의 토픽에 대해서 기술 요소나 이런 것도 공부하지만 상위에서 물어보면 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야지라고 상위 개념으로도 한 번씩 정리해서 본인이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4번 이 개방형 API. 이거 이제 소비랑 레스트 보고서 또 그 이게 언제적 문제인데 이게 122회 때 나왔어요. 소비 똑같이 나왔어요. 소비랑 레스트를 비교하라. 그때는 비교하라 나왔고 그다음에 소비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써라. 그렇게 나왔는데 약간 바뀌어서 나온 거죠. 정의랑 특징, 소비랑 레스트 구성 요소. 근데 사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개방형 API 요즘 많이 쓰는데 취약점이랑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것만 내기가 약간 빈약하거나 아니면은 옛날 거랑 이렇게 엮어서 내고 싶어서 요렇게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번 133일 시험에도 REST API가 1번 문제로 나왔잖아요. 1고시 1번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되게 그냥 개념은 다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문법, XML로 그냥 던지는 거고 조금 더 무겁고 그렇지만 그 통신이 HTTP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된다. 그런 장점이 있고 레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XML 아니라 제이슨. 감사합니다. 네, 제이슨 방식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0 던지면은 XML로 나오고 1 던지면 제이슨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이슨 방식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쓰면서 이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네 가지 구성 요소 얘기하라 그랬을 때 정답이 있죠. UDDI랑 WSD의 XML, HTTP 이렇게 네 개 쓰고 그다음에 REST 같은 경우에는 API 게이트웨이 통해서 다 나가니까 뭐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뭐 레이어 같은 거 써주시고 이거는 아시는 대로 공부한 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방형 API 취약점이랑 대응 방안을 좀 잘 쓰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방형 API, 그러니까 오픈 API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취약점은 인증이잖아요. 인증이랑 권한. 사실 인증이랑 권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인증 권한의 취약이 확실히 있고 여기서 오아스프 API 탑10 기반 취약점에서도 어센티케이션이랑 그다음에 어설라이제이션 이 두 개가 항상 앞에 나와요. 딱 인증이랑 권한. 그래서 그냥 이거 사실 이 API 취약점 몰랐어도 API 취약점 그냥 생각했을 때 인증이랑 권한이 문제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오오스 2.0 우리가 또 만약에 토픽으로 오오스 2.0 이미 공부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오스 2.0으로 해서 토큰 방식으로 한다. 뭐 JWT 쓴다. 그래가지고 토큰도 유효 기간을 줘가지고 리프레시 토큰 날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 방안 다 쓰시면 되고 약간 본인이 아는 선에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니까 좀 아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단계적 감리 방법이랑 검토 항목. 이거 보고서 좀 욕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멘토님들 중에서도 욕하시면서 네가 쓰라고. 이거 어떻게 쓰냐고 막 이러셨는데, 사실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의무화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SLA에 대해서 CCO가 130회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하셨던 분이 있으면은 그 감리에 대해서 이 가이드를 꼭 읽지 않았어도 이 전환 사업의 단계를 알고 거기서 내가 주요하게 검토해야 될 게 뭔지를 알면은 그거를 감리 방법으로 쓰면 돼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전환 타당성. 얘를 왜 클라우드로 전환하냐. 그 클라우드 전환해 가지고 실제로 비용이 카펙스는 얼마 들고,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죠. 프로젝트 비용은 얼마 들고, 그다음에 인제 클라우드 가면은 오펙스가 들잖아요. 오펙스는 얼마 들고, 그래서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부터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고, 그 우리가 검토하는 게 결국에는 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에 그거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환 타당성 검토나, 그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 그러면 as is는 어때? as is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전환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연동 시스템들이잖아요. 우리만 클라우드 가면은 그다음에 연동 시스템들이랑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할 거야? 문제는 없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이관이 잘 되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SLA죠.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던 SLA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타당한지. 네, 마지막에 이제 안정화,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할 거에 대해서 좀 타당성을, 호환성 같은 걸 확인한다. 그래서 검토 항목은 사실 이거는 가이드가 있는 애긴 한데, 가이드가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실제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감리도 받았었는데 이렇게 받진 않았어요. 좀 약간 옛날스럽게, 옛날 그냥 일반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하셨는데, 요번에 가이드가 어쨌든 새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클라우드 전환하면은 어쨌든 이 확장이 되잖아요. 스케일링.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데, 만약 오토 스케일링 설정했으면 그 값을 어떻게 설정했고 어떻게 구했고 맞는 값인지 이런 거를 감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 만약 클라우드스러운 거를 쓰면은 절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그거를 실무했으면은 이런 제가 말한 실무적인 단어로 이러이러한 걸 감리를 받습니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핫한 이슈고 가이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실무가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실무적인 거 쓰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실제 실무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 시각화하려고 많이 써요. 그래서 비지도 군집.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약간 기술사 시험에서 군집 학습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K민즈도 여러 번 나오고, 그다음에 DB스캔 나왔죠. 그래서 이제 쏨 나왔죠. 그래서 한 작년서부터 제가 이제 쏨 나올 차례 아닌가, 이렇게 군집을 좋아하는데 이제 나올 게 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쟁층이 있어요. 경쟁층이 있어가지고 차원을 축소해가지고 50차원에서 2차원, 3차원으로 줄이는데, 그 줄일 때 보통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은 오류를 측정해가지고 오류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역전파나 아니면은 그냥 순전파든 계속 오류를 줄여가면서 얘를 찾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얘는 서로 경쟁을 해서 그중에서 제일 맞는 거, 제일 짧은 거 아니면 제일 유사한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인 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차원 축소에 많이 쓰이고, 이거는 시각화할 때 많이 쓴다.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할 때 저는 여기서 이 학습 방식이 진짜 큰데, 여기에 그냥 이제 묻혀져 있는데, 사실 경쟁 학습이냐 아니면 오차 역전파냐. 이 오차 역전파로 써 있으니까 조금 안 와닿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공신경망을 계속 이렇게 쭉 간 다음에 답이 나오면은 실제 답이랑 확인해 가지고 틀렸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돌려 가지고 다시 계산하고 그게 오차를 계속 수정하면서 W 기울기를 계속 수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얘는 그냥 경쟁적인 방식으로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 가지고 그 뽑아낸 걸로 차원 축소를 해 버려서 얘의 특징을 찾아내는 거다. 그게 굉장히 다른 방법입니다.